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에너지 강대국인 미국은 10년 전만 해도 LNG를 수입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세계 1위의 LNG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 미국이 우리에게 LNG를 더 많이 수입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과 일본, 태국을 잇따라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LNG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LNG 수입 확대와 투자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파키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운동가인데요. 최근 13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말랄라가 노벨상을 탄 배경은 무엇이고 파키스탄 여성들의 인권 상황 어떤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일 발표할 상호 관세는 발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관세 발표는 2일 이뤄지며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보좌진들이 트럼프에게 대부분 수입품에 약 20% 관세를 물리는 관세 조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 주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협상에도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과 각각 회담하며 종전을 중재해 왔는데요. 최근 흑해 휴전 이행을 두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월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 장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5월 9일 전승절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와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서로를 초대했습니다. 브라질 정보당국이 보소나로 전 정부와 룰라 현 정부에서 파라과이 정부 전산망을 해킹해 스파이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외교부는 브라질 대사를 초치해 최근 불거진 브라질 정보국의 첩보 활동에 관해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외교부는 보소나로 전 정부 시절에 기획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곧바로 활동을 중지시켰다면서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인 쿠알라룸푸 인근에서 가스관이 폭발해 최소 112명이 부상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외곽 위치한 푸트르하이츠 지역의 주유소 주변에서 1일 오전 가스관이 폭발해 인근 지역 주택 수백 채가 파손되고 수십 명의 주민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단 한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 네. 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월 2일인데요. 맞아요. 오늘이.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5시 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직접 발표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고요.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무역 기반을 했었던 국제 통상 질서가 이제 완전히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일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대해서 꽤나 오랫동안 생각했었고 간밤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만 이걸 알고 있는 건데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언론들이 백악관에서 이제 미국의 거의 모든 수입품이 20%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상 보편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 보편 관세 그리고 국가별로 차등 지급하는 상호 관세가 함께 검토가 됐지만 네.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미 무역대표부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보다는 낮은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뿐이고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레빗 대변인이 20% 단일 세율을 옵션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냐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앞서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그 사항을 직접 얘기하게 될 거다라고 대변인이 말한 겁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상호 관세 별개로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는데요. 3일 0시부터 미국 시각이고요.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1시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무역 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받는 상품에 대해서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한 25% 관세는 유예 조치가 2일날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3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 관세 도입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7조 달러 정도의 연방 세수가 늘어날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세수를 관세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등에서 외국인들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 상승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의 교육 우위가 다시 확보가 될지 그리고 제조업을 모두가 미국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제조업이 해외로 나간 것은 미국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간 건데 이 모든 업체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요. 네. 어쨌든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물가 상승이 촉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네. 4월 2일 오후 4시인데 그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네, 5시. 5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4시도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래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덜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줬다 뺏기 있기 없기.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주지 말지. 네. 줬다가 뺏는 게 가장 나쁘다. 더 속상하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 때 반도체 지원법, 소위 말하는 칩스법을 통해서 네. 외국 업체들에게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를 했었는데요. 근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걸 다 없애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상무부 내에서는 보조금 지급 자체를 아예 철회하는 방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고 대미 투자를 결정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이미 보조금 지급이 약속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시사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익명 치스버 관계된 얘기인데요. 외국 기업들이 대만의 TSMC 행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미국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TSMC는 지난달 3일 날 미국에 1,000억 달러 돈으로 14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서 공장 짓고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줄 필요 없네. 이렇게 압박하니까 스스로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기업들도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다. 줬다 뺏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상무부 일각에서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이미 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칩스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액공제는 대부분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더 가치가 있을 것이고 세액공제를 또 병행해서는 의외 조치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바이든 정부 때 약속을 받았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47억 4,500만 달러 그리고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정부가 바뀌었고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칩스법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관세가 더 나은 유인책을 주장하면서 칩스법을 폐기하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칩스법은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기업에 또 피해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혼란을 일으킨 25시간 5분. 네.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 7시 19분에 코리 부커 의원이 최장 상원 연설 기록을 깼습니다. 네. 기존 기록이 24시간 18분이었는데요. 이걸 돌파해서 25시간 5분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워싱턴 DC 의회에서 상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가득한 앉아있는 가운데 연설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결국 그 최장 기록을 깨자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쏟아냈고요. 부커 의원 자신도 약간 감정에 북받쳐서 잠시 발언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이렇게 하루 넘게 이어가게 된 건데요.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말하겠다면서 이렇게 하루 넘게 밤을 넘겨가면서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25시간 5분 연설하면서 네. 최장 연설 기록을 썼습니다. 뭐 플리버스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상대방 의원의 그 발언을 막기 위해서 계속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 연설은 미국 상원 규정상 연달아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앉지 않으면은 발언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넘게 발언하게 된 건데요. 부커 의원은 혹시 앉을까봐 네. 피곤해서 의자를 아예 네. 치워버리고 스스로 계속 서서 의지가 있었네요. 네, 처음부터.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도 없이 정말 만 하루 넘어 25시간이니까 네, 꼬박 계속 서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연설을 하면서. 네. 네. 물이나 동료 의원들과 잠깐 대화한 것 말고는요. 네. 음식도 전혀 먹지 않았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중간중간에 잠깐 질문을 받고 하긴 했습니다만 간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고요. 네. 혹시라도 통증이 올까 봐 진통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먹진 않았다고 하고요. 부커 의원이 미국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요. 아무리 선수라고 그럼요, 해도 그럼요. 하루 넘게 이렇게 서 있는 정말 초인적인 대단하네요. 힘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2006년부터 13년까지 뉴저지 뉴요커 시장을 지냈었고요. 2013년부터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었는데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있고 연방정부 인력을 감축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것 거기다가 최근에 그 민간 메신저로 기밀사항을 주고받은
시그널 스캔들 네. 그리고 무역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조치가 헌법을 훼손하고 미국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샘 연설 도중에 시민들이 보낸 편지도 읽어줬고요. 네. 고 존 루이스 하원 의원과 존 맥케인 상원 의원 연설을 인용하면서 초당적인 가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조차 현재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의 편지도 소개했었고 지금 현재 미국의 문제가 공화, 민주 이렇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커 의원의 연설은 미국 상원 역사상 가장 긴 연설로 이제 기록이 된 건데요. 네. 기존의 최장 연설이 1957년 스트롬 서먼즈 상원 의원이 24시간 18분 했었는데 이 기록을 깨게 된 겁니다.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2013년에 오바마 케어 반대 연설로 21시간 19분 동안 연설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민주당은 공화당 주도 의회와 행정부에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존재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 부커 의원에 이렇게 하루를 넘긴 연설을 통해서 민주당이 여전히 저항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청취자 이규영 님도 대단한 의지네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다 같은 네, 많이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또 느끼셨을 생중계도 것 같아요.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대단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공사 구분이 제일 어려워요. 네, 이거 이제 앞에 말씀한 시그널 스캔들, 시그널 네, 게이트 네. 그 얘기라는데요. 마이클 와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평소에도 공식 업무를 처리할 때 민간 이메일 서비스인 구글의 Gmail을 사용했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사 구분이 이렇게 힘든가? 라는 의문을 들어서 키워드를 뽑아본 건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왈츠 보좌관 비롯해서 국가안보회의 구성원들이 개인 Gmail 계정을 이용해서 공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왈츠 한 고위 참모가 다른 정부 기관의 인사들과 분쟁 상황 등 민감한 군사적 위치나 무기 시스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논의를 할 때 네. Gmail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메일에 표시된 정보에 따르면 다른 국가안보회 직원들이 정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때도 이 고위 인사가 Gmail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이 지적을 했는데요. 왈츠 보좌관 역시 자신의 일정표를 비롯한 업무 관련 문서들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보냈고 여기에 담아뒀다가 회의 일정을 잡을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시그널 메시지에 와, 이게 이렇게 예. 보냈다고 합니다. 해킹 한 번 되면은 그렇죠. 큰일 난. 그러니까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민간 이메일 서비스는 암호화 수준에서 해킹에 더욱더 취약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밀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고위 관계자이고 그렇죠. 이런 장관들의 일정이 어딘가 노출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정이 아닌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고위정보 관계자들의 일정이나 소통 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이걸 개인 이메일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심히 지적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스 이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왈츠 보좌관은 공개된 계정으로 기밀 정보를 보낸 적도 없고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밀이 아니라고 항변한 겁니다. 왈츠 보좌관은 앞서서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에서 미국 행정부의 외교 핵심 라인들과 함께 예멘 후티 반군 공습 작전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궁지에 몰렸는데요. 이 얘기는 시사 잡지 애틀란틱의 편집장이 그 메신저에 초대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마녀 사냥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항변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왈츠 보좌관 두둔하긴 했는데요. 대외적으로 하지만 마쿠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경질까지 고심했었다 이런 후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소말리아 테러 작전 등에 관련해서 왈츠 보좌관이 시그널에 채팅방을 개설해서 내각 인사들과 이 문제도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공사 구분이 너무 잘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어제가 4월 1일 이제 만우절인데요. 네. 매일매일이 만우절이라고 맞습니다. 예, 정하셨네요. 제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우절 그러면서 이제 외신에서 막 펭귄이 날아갔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가짜 뉴스들 많이 나왔죠. 그걸 너무 재밌게 예. 진짜인 것처럼 되게 진지하게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사가 안 되죠. 이거 없어요. 실제로 올라오지도 않고.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영국의 BBC 방송이 1957년에 만우절용 방송을 보내면서 이제 이게 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뭐 한 가족이 나무에서 스파게티면을 수확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누가 들어도 농담인지 알지만 예. 그래도 그냥 재밌어 즐거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하루를 이제 웃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SNS상에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맞죠? 네, 언론학자인 영국 카디프 대학교 스튜어트 앨런 교수가 SNS가 떠오르면서 언론과 독자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앨런 교수는 우리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의 편집자들이 뭔가 가짜 뉴스를 내보낸다. 이거는 신뢰 문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우절 기사가 줄어든 것은 전반적으로 뉴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기에 이 언론들이 신뢰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세계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인정하기 싫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일기 행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굳이 언론에서 만우절이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 사실 뭐 그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SNS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도된 날짜를 이렇게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만우절 뭐 가짜 뉴스를 올리더라도 이게 크게 흥미를 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AI 이미지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사진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와 구분하기 더 어려워지고 사실을 밝힌 언론 역할이 더 커지면서 굳이 만우절에 이렇게까지 만우절 기사를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썼다가는 역효과를 낸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만우절 거짓말이 뭐 위트고 좀 낭만이었던 그런 시대가 맞아요. 좀 그립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18대 6 대 4대 3.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간헐적 단식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못하겠어요. 보통 18시간 굶고 6시간 동안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6시간 동안 먹는 거랑 우리가 이제 깨 있는 12시간 먹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에 나흘은 원래대로 먹고 사흘은 칼로리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봤더니 이렇게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날짜를 이렇게 하루는 정상적으로 먹고 하루는 적게 먹고 이렇게 했더니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내과학회 학술지 뇌과학학부의 연구자들이 직접 실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4대 3 이렇게 단식했더니 58%가 적어도 5% 체중을 줄였고요. 반대로 이렇게 시간을 해서 했더니 47%가 체중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날짜를 가지고 식단 조절했던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는데 이유를 봤더니 매일매일 이렇게 공복을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하루씩 건너가는 것이 이걸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서 좀 더 효과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 먹는 날 너무 적게 먹어야 됩니다. 여성들은 400에서 600칼로리, 남성은 500에서 700칼로리니까요. 400에서 600이요? 너무 많이 굶어야 되는 것 같죠. 밥만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밥 한 공기만.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굳이 좀 체중을 좀 줄이고 싶다면은 시간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시간을 좀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좀 충분히 먹고 내일은 좀 적게 먹고 그 다음날 많이 먹고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먹는 건 안 되는 정상적으로 거고. 먹고 하루 줄이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대 6이라는 거는 18시간 공복하고 6시간 식사 동안 마음대로 먹는 식사. 거고 4대 3은 날짜군요. 네,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제대로 식사하고 하루는 굶고 하루는 식사하고 하루는 굶고 이렇게 하면은 나흘 동안은 정상 식사, 사흘 동안은 좀 굶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튼 먹을 수 있을 때 진짜 많이 먹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적게 먹고
정상의 식사 적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게 어려운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이내 구역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찬반 양측은 200m가량 떨어진 안국역 부근에 농성장을 차리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3곳에서 실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궁궐 관람이 제한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과 청와대도 관람이 제한됩니다. 여의도 봄꽃 행사 시작일도 4일에서 8일로 연기됐습니다. 변경된 행사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관세는 발표 즉시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키스탄 출신의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13년 만에 고향을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만 17세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파키스탄 출신 여성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섭자이가 지난 3월 13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네. 말랄라의 고향은 파키스탄 북동부 카야바네 파크툰주 샹글라 지역입니다. 말랄라는 지난 2018년 3월에도 고국인 파키스탄 땅을 밟긴 했지만 당시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머물렀습니다. 네. 말랄라는 3월 6일 비밀리에 이슬라마바드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고향인 샹글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고위관리는 AFP에 그녀의 방문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로 유지됐다라며 지역 주민들조차도 방문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만 17세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1997년 말랄라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부터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에 맞서서 여성 교육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2012년 10월 9일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던 말랄라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름을 묻고 총을 꺼내서 그녀에게 3발을 쏘았습니다. 말랄라의 이마에 총알 1발이 박혔고 아이고. 나머지 2발은 얼굴과 어깨를 각각 관통했습니다. 말랄라는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으나 상황이 호전되고 영국의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극적으로 이제 눈을 떴으나 한쪽 눈은 현재 깜빡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여성과 어린이 교육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로로 네. 2014년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고향을 방문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네, 말랄라는 2018년에 설립한 학교와 단과 대학을 방문했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전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자 단과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랄라는 자신이 만든 기금을 통해서 대학에서 무료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방문 외에도 1월에 그녀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무슬림 세계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10대 소녀의 학교 진학을 금지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6학년을 넘어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은 보건이나 이민, 경찰 등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네. 공공 및 사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말랄라가 이 파키스탄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계속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특별히 소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무슬림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리더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라나는 무슬림 학자들에게 말합니다. 탈레반이 갖고 있는 억압적인 법률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관리들은 정부는 이 비난에 대해서 즉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법인 샤리아 법과 그것이 자신의 통치와 문화에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어떤 인권 상황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여성 인권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특별히 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 평화 안보 관련 국제 지수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현재 2023년 여성평화안보 국제 관련 지수라는 지수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조사한 177개국 중 최하위인 177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 또한 여성 학대와 명예살인 등으로 여성 인권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랄라 같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만 17세 역대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파키스탄 출신 여성 인권 운동가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그리고 그녀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 덧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루다 보니.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사실 미국 주지사 50개나 되는 주의 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네. 사실 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주지만 그렇죠. 인구는 75만 명. 많지 않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높기가 힘들죠. 옛날에야 미국 갈 때 알래스카 다 잠깐씩 들려주셔가지고 네. 가다 보니까 알래스카에 대한 추억이 있죠. 우동 추억도 있으시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관광하기 위해서 내가 맞아요. 구로 알래스카 간다라고 네. 하기 전에는 알래스카 갈 일이 사실 없죠.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방문하는 이유는 LNG. 예, LNG 장기 구매. 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를 순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아시아 여러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 태국까지
네 나라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장관 그리고 이제 여러 대기업 관계자들이 이제 면담을 했고요. 네.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제일 환대를 했죠. 라이 총통이 직접 나서서 이제 면담을 이제 주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좀 성과가 있었을까요? 일단 대만에서는 이제 연간 600만 톤의 이 알래스카산 LNG 를 생산되면 우리가 600만 톤 정도 구매하겠다라고 예. 의향서 이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면 일단 우리는 관심 있다라는 이제 문서로 된 약속을 받았던 거죠. 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 좀 해보자 정도의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자, 그럼 알래스카에 이제 천연가스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래스카라는 그 줄을 보면 남부 북부 양쪽 끝에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부는 이제 그 알래스카의 주도인 앵커리지 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교적 개발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천연가스를 생산을 해왔고요. 네. 1960년대부터는 한 50년 넘게 일본에 여기서 만들어진 LNG를 판매해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처음 LNG를 수입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이 아니고 이 알래스카에서 LNG를 들여왔죠. 그런데 이제 한 50년 넘게 이제 이 계속 가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알래스카 남쪽 지역의 천연가스는 거의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가스전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거를 이제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그래서 갖고 와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이제 그러네요. 있는 거죠. 이게 파이프라인이 보면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운 땅이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그렇죠. 추울 때고 그러니까 공사비 많이 들겠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알래스카 주 정부 추산으로 보면 한 440억 달러 정도가 저희 추산이 되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래스카주는 일단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 2년 만에 완공을 하고 2030년부터는 아시아 국가에 LNG를 판매하겠다라는 네. 이제 구상인데 문제는 이제 알래스카 주가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조달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차피 우리가 알래스카 LNG 만들어지면 너희들이 제일 많이 사서 쓸 거 아니야. 아시아 국가들이 미리미리 좀 투자해서 그러면 좀 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미국 무역 흑자 너무 많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주긴 사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무역 흑자를 줄이려면 미국에 수출하는 걸 줄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사오든지.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사오는 게 사올 수 있으면 사오겠다.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조금 사오는 게 아니고 많이 사와야 되는데 이게 그럴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 세계 1위 수입 국가예요. 네, 더 수입하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더 사오면 미국 내 쇠고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예.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소고기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예전 같으면 이제 미국 그 항공사 보잉 비행기를 대량으로 막 20대, 30대씩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미국의 기분을 좀 맞춰주곤 했는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잉사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그렇습니다. 않죠. 뭐 지금 주문해봐야 2030년 뭐 가까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이것도 그리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LNG가 제일 만만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LNG를 많이 수입했던 나라인가요? 수출했던 나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에너지 역사상 되게 드문 사실인데 미국이 LNG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0년쯤 됐어요. 대량으로 수출한 것은. 그러니까 LNG를 수입하던 나라가 단 10년 만에 세계 1위의 수출 국가로 변신한 게 미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네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부러운 것은 땅 파면 나오는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990년대 중반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 뭐 텍사스나 이런 데서 나는 천연가스로 얼추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1990년대 중반서부터 미국 내 공급이 수요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유도 이제 수입하는데 천연가스까지 수입하는 나라야? 이제 우리나라 미국 에너지 안보는 정말 위험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가들로서는 좋은 기회였죠. 어떤 기회가 될까요? 그러니까 LNG를 수입하려면 LNG 수입을 하기 위한
별도의 터미널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누군가 빨리 남들보다 먼저 LNG 수입 터미널을 크게 지으면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이런 생각을 하던 분 중에 이제 샤리프 수키라는 이름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원래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레바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분인데 원래 뭐 이제 은행 뱅커 이런 역할을 하다가 그 LA에서 또 고급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분이셨는데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식당을 이제 매각을 하고 체니에르라는 이제 에너지 기업을 설립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하던 차에 이 LNG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죠. 레스토랑 사업을 하다가 에너지 기업으로 바꾼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융업에 좀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인맥이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내가 터미널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거 투자하면 너도 짭짤하게 돈 벌 거야. 투자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수완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자그마치 20억 달러의 돈을 조달을 합니다. 와.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이 바뀐 계속 헷갈리는데 원래 멕시코만. 예. 네. 멕시코만에 있는 사빈패스라는 곳에 이제 그 수입 터미널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건설하는 와중에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지으면 돈 더 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07년 이제 이 터미널 준공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나요? 예, 뭐 그런 양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서부터 뭐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셰일가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7년쯤 되니까 이제 정말로 대량의 천연가스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이제 막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 내 수요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LNG 수입 이거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터미널 준공을 앞두던 시점에서 체니엘의 주가는 폭락하고 당연히 망할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고민에 빠진 수키에게 이 셰일가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나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만들고 있는 수입 터미널이 이제 필요 없지 않냐. 이거를 수출 터미널로 바꿔달라. 예. 그러니까 셰일 업체들한테는 지금 너무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자기들도 망할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한쪽은 대서양, 한쪽은 태평양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로지 LNG로 만들어서 이걸 배로 실어 나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미국 내에서 수출을 위한 LNG 액화 시설은 오로지 아까 말씀드렸던 알래스카에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게 이 사빈패스라는 이 지역이 셰일가스 생산지하고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수입용 시설을 수출용으로 바꾸면 되지. 그냥 스위치 바꿔 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상황은 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영하 162도 액체 상태로 들어온 LNG를 기체로 바꾸는 수입 터미널은 비교적 간단해요. 그냥 사실 액체에서 꺼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점점 기체로 바뀌니까 천연가스로 돼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런데 기체를 영하 162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이제 설비와 에너지와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망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돈을 더 끌어와서 크게 망하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망할 가능성은 높은데 확실하게 망하느냐. 뭐라도 해보고 망했느냐. 그래서 수키는 결단을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친구들한테 80억 달러 비용을 또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수입 터미널 20억 달러, 수출 터미널 80억 달러, 총 1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거죠. 와 진짜 수완이 좋으신 분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실 뭐 이 시설이 적절하느냐, 그 다음에 이 수입용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수출용으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냐, 그냥 가도 되는 거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2016년 이 사빈패스의 LNG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부터 미국산 LNG라는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 전 세계에 수출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2010년대 중반, 2015, 16, 17 이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서 선연가스로 이제 발전소나 이런 것을 바꾸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날개 돋친 듯이 미국산 LNG는 팔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듣도 보도 못한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미국산 LNG가 이게 그렇죠. 딱 등장했을 때 네. 세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LNG라는 것은 네. 이 국가 대 국가, 뭐 이를테면은 이제 카타르 대 대한민국 정부. 아니면 이제 카타르 대 대한민국 뭐 그 가스공사. 네. 이런 이제 국가 대 국영 기업. 이런 식의 장기 계약으로 거래가 됐어요. 우리 한번 거래하자. 네. 그러면은 최소 10년, 그렇죠. 길면 30년. 그리고 미리 매년 얼마씩 도입하고 그다음에 도입 가격은 뭐 원유에 연동해서 이렇게 간다. 그렇죠. 얼마 이상으로는 뭐 변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도 이 가격은 보장해줘야 된다. 뭐 네. 이런 등등.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우리 이제 가스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무조건 들여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되게 경직된 이제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서 천연가스가 남아돌아. 네. 그러면 옆 나라인 일본은 여전히 천연가스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넘겨줘도 되지 않나?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약이 딱 돼 있는 거니까. 딱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써라. 동안에는. 예. 근데 미국 LNG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예,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현물 시장이에요. 예. 그냥 그때 필요해서 너 거 싸네? 그러면 주문. 그럼 갖다 줄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배가 한국으로 오다가 네. 갑자기 유럽에서 더 비싼 돌려요? 가격 주면 유턴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2022년, 23년에 그런 일이 종종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사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받아놓은 다음에 다른 나라에 다시 팔 수도 있고. 예. 좋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LNG가 등장하면서부터 LNG에도 이제 석유처럼 현물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필요하면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살 수 있고 어떨 때 보면 싼 맛에 사서 쓸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LNG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누가 미국산 LNG를 가장 많이 샀을까요? 처음에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이 앞장섰죠. 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가 LNG 수입 1등 국가였고 네. 일본, 중국이 2, 3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미국한테 좀 큰 소리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고객인데. 예. 좀 바뀌었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네.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줄였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다 러시아 천연가스만 믿고 있다가 가스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부랴부랴 LNG 도입에 나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부터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미국 LNG 최다 수입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미국산 LNG를 갖고 와서 자기네 파이프라인에 집어넣어서 다른 국가에 판매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이제 더 앞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내려왔겠네요. 그렇습니다. 1위였다가. 그래도 우리나라 여전히 뭐 4위에서 5위 수준 꾸준히 지키고 있는 거죠.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여전히 LNG 수출 1위 국가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만 해도 중동의 카타르가 연간 7,800만 톤 정도를 수입해서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출 국가였어요. 그래서 LNG 그러면 카타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호주가 5,500만 톤을 수출해서 이제 2위였습니다. 2위. 그런데 2022년이 되자 이 미국, 호주, 카타르가 다 8,000만 톤, 8,100만 톤 정도 하면서 수출하면서 1, 2, 3등이 딱 붙었어요. 네. 그리고 2023년이 되자 미국이 9,100만 톤을 수출하면서 이제 세계 1위로 치고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세계 제일 LNG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 말씀하셨던 식당 주인에서 가스터미널 기업 사장으로 변신한 수키도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출 터미널 이제 여기가 이제 돈이 이제 떼돈을 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15년, 16년 요때는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CEO.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년에 월급으로 연봉으로 1,600억 정도. 하루에 한 4억 이상을 받았겠죠. 이제 보면은 아까 그 좀 망하는 건 전제돼 있고 조용히 망하느냐 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인생은 이제 한 방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고 이제 결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LNG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텔루리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천연가스 생산, 뭐 파이프라인 그리고 LNG 뭐까지 다 일관되는 모든 것을 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더 LNG의 거물로 이제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텔루리안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쫓겨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참 파란만장하게 사시는 분이 이 샤리프 수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LNG 더 많이 사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NG 더 사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콕 찍어가지고 투자를 해라. 알래스카 LNG 개발에 너희들 투자하고 갖고 가라. 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뭐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자 지금보다 우리 2배 더 많이 사겠어. 라고 하면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추가로 더 사가는 건 좋은데 그거는 너희들이 알래스카에서 돈 내고 개발해서 갖고 가. 그러면 미국 국내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수익은 미국이 더 벌고 이런 거를 이제 노리는 거죠. 네, 미국만 너무 생각한다는 생각이 항상 뭐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생각해야 사실 될까요? 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은데 네. 이거를 옛날 신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970년대부터 우리한테 오퍼가 오던 거예요. 네. 예, 우리나라, 일본. 예, 그러니까 50년 전부터 논의되던 프로젝트인데 비용 문제로 아직까지 시작을 못한 프로젝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비용 때문에 못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게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안 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우리 먼저 할 거야라고 그러면은 먼저 한 사람이 가장 많은 부담을 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남이 좀 먼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서로 지금 눈치를 보는 게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우리와 일본이 같이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그러게요. 거기 대만도 네. 참여시켜가지고 네, 네. 각자 얼마 정도 우리가 쓸 거냐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몫을 결정하고 미국과 뭐 좋은 조건을 협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럴 때는 모여서 힘을 공동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맞습니다. 예. 예.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 피차렐리의 LOV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